안녕하십니까. 2020년 대한민국 해양연맹 주최 독도 영유권 수호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김원희입니다. 먼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해양연맹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독도 홍보와 공공외교입니다. 우리 정부와 다양한 민간단체에서는 독도 영유권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독도 홍보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제 발표에서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독도 홍보 방향을 살펴보고 기존의 홍보 활동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외교의 개념과 사례를 간략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조직과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 홍보 활동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독도 홍보 방향, 독도 홍보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외교의 개념과 사례입니다.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독립전쟁 시에 남부군과 북부군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루먼 대통령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이르러서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라는 그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의 외교정책 실행에서는 공공외교 현상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공공외교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터프스 대학 학장이었던 에드먼드 걸리언이었습니다. 전직 외교관이었던 걸리언 학장은 국제적인 정보와 교류에 관한 미국의 실행을 프로파간다가 아닌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새로운 용어로 제시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설립한 USIA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같은 외국의 대중들을 상대로 한 그 외교 정책들을 수행하고 실행함으로써 미국의 다른 부처들보다도 공공외교에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공공외교 개념이 발전하게 된 하나의 계기는 냉전 시절 소련과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서 경쟁을 하면서 자국의 어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공외교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세계적인 반미 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외교에 새로운 투자와 조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기원된 공공외교는 21세기에 들어서 거의 모든 나라의 외교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공외교란 상대국의 정부가 아니라 상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외교가 중심이 되던 이전의 외교 관계에서는 하드파워가 중요했다면 여기서 하드파워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물리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가 제시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개입이나 강압적인 외교, 경제 조치와 같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문화,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제를 활용해서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서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제관계에서 하드 파워가 한계를 나타내면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대한 반미 정서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그러한 반미 정서를 불식시키고 그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군사적인 물리력으로만 자국의 입장들을 관철시키거나 홍보하는 것이 한계를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펼치는데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이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외교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 공공외교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외교에서는 국가와 국가만이 외교관계의 주체가 되고 국민은 그러한 외교적 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 외교 활동의 객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외교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국가 이외에 국민과 기업과 NGO 같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외교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공공외교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소셜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등과 같이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격차가 해소된 것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의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민주화가 확산되고 대중을 향한 개방형 외교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외교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외교가 다시금 재부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전통적인 외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 정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면 공공외교의 국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와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반 대중과도 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공공외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민, 기업, NGO 등도 공공외교의 민간 역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컬이라는 학자가 공공외교의 분류를 한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공외교의 유형으로서 그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옹호, 자기들의 변호가 되겠고, 자국 입장에, 세 번째가 문화외교, 네 번째가 그 교류외교, 다섯 번째가 국제적인 방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견 수렴은 말 그대로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고 그 대상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얻어진 그 여론 동향을 주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의견 수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옹호는 이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국 공간을 통해서 외국 공간과 이제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화외교는 말 그대로 국가가 후원하는 국제적인 이제 미술 투어나 전시품 교류와 같은 문화외교 수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류외교는 그 학자나 공무원들과 같은 인적 교류를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적인 방송은 자국의 언어로 수행되는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섯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공외교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외교의 기원을 잠깐 표로 정리해드리면 외교의 요소로서 전통외교와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새로운 공공외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체가 전통외교에서는 정부였다면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정부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공외교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외교의 대상도 전통외교에서는 상대국 정부만 해당이 되었다면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상대국 정부와 대중까지 포함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자국민까지도 공공외교의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자원과 대상으로서는 전통외교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가 중심이 되었다면 20세기 공공외교에서는 소프트파워가 우선시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하드파워에 기반한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스마트파워라는 용어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매체와 관계 유형과 소통 형식이 있는데 이것들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외교가 성공했던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945년에서 88년까지 이루어진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개선 노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45년도에 장뒤 리보라는 사람이 그 Bureau International de Liaison et de Documentation 이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과거 역사 갈등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47년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의 시장들이 비슷한 기구들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규모와 역사 또는 산업을 가진 도시들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1월에 아데나워 수상과 드골 수상이 그 수세기 동안의 경쟁 관계를 종식하고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엘리제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제 조약에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 간에 그 청년 사무소와 같은 유스 오피스를 설치하고 88년에 공동문화고등위원회를 설립하는 양자 문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와 독일이 오랜 역사적인 그 경쟁 관계와 역사적 갈등을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을 했고 그 핵심이 되었던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과 이제 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역사 연구라든가 이제 청년위원회 같은 청년 사무소와 같은 그런 기구들이 활약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이제 55년에서 1963년에 이루어진 미국의 The Family of Man이라는 전시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은 당시 냉전 구도에서 평화로운 국제 커뮤니즘을 내세운 소련과의 이미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설립한 USIA가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다양한 일반인들의 삶을 소재로 한 대규모 사진 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 작품들의 해외 전시를 추진해서 1962년도에 종료시까지 총 38개국 91개 장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The Family of Man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반인들의 평화로운 모습들을 전 세계 38개국에서 보여주면서 이 미국의 이미지를 굉장히 평화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공공외교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83년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중거리 핵무기 배치 합의 도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75년에 소련이 동유럽에 SS-20 미사일 형태로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핵 억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당시 구소련이 설치한 그 핵무기와 유사한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서유럽 대중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 나토는 유럽에서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는 동시에 무기 감축 협정을 추진하는 트윈 트랙 정책을 선택을 하고 이때 미국은 나토가 트윈 트랙 정책을 선택하는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은 미국에서 파견했던 CSIS 설립자였던 데이비드 앱셔를 나토 대사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셔가 나토의 대사로 가면서 스태튼 버넷이나 마이크 무디와 같은 유럽의 평화 활동가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인사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토에 파견된 앱쇼 대사 등 전문가 집단이 유럽의 여론 주도층과 핵심적인 평화운동가들을 설득함으로써 1983년 6월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의 중거리 핵무기 배치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럽에서는 반핵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어떤 핵 억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들을 실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취했던 정책은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평화 활동가들의 여론을 주도했던 평화 NGO들과 그리고 여러 학자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던 외교관을 보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핵억제 정책의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함으로써 미국이 추진하고자 했던 핵억제 정책을 관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례 중 하나로서 스위스의 국가 이미지 재구축 노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말 스위스 은행에서 나치의 금괴를 취급한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스위스가 국제적인 이미지와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스위스 연방 외교부가 프레젠스 스위츠란드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프레젠스 스위츠란드라는 기구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7개 우선순위 국가들을 선정해서 하우스 오브 스위츠란드 전시회 등 정형화된 행사들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스 스위츠랜드는 미디어 분석가, 홍보 및 브랜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홍보 대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와 미디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의 국가 브랜드 제고 정책에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위스의 기구 PRS에서 계속적인 여론조사와 미디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선순위 국가들에서 문제되고 있는 스위스의 국가 이미지와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국 현지의 독특한 문제와 논의들을 빠르게 스위스 국가 브랜드 재구축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공공외교의 성공 사례들을 보시면 어떤 국가의 대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대상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대상 국가에서의 여론을 주도하는 학자라든가 NGO와 같은 민간단체들, 민간단체들 국가 이외 행위자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조직과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교부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공공외교 추진의 원년이 되면서 최초로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문화외교 정책과를 공공외교 정책과로 개칭을 했고요. 2013년도에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신규 예산 60억 원을 확보해서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국가 예산을 통해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6년 2월에 공공외교법이 제정이 되고 8월에 이 법이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2017년 8월부터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공외교 정책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표지이고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목차가 크게 2020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개요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부처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외교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권이 있는데요.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2권을 보시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별 17개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외교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외교 활동들,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크게 이제 오늘 주제인 독도 홍보 활동과 공공외교 관점에서 외교부의 담당 부서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공공문화 외교국이 있고요. 그 공공문화 외교국 아래에 공공외교 총괄과 유네스코과 문화교류 협력과 정책 공공외교 1과와 2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법률국에 이제 영토해양과가 있고, 그리고 개발협력국이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 인도지원과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공공외교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그 글로벌 이슈로 다루어지면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서 기후변화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그 공공외교 활동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 소통관을 두고 있고, 국내외와 그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활용한 정부정책 홍보와 정부정책 소통을 위한 부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기획재정부, 교과부, 국제교류재단, 해외홍보문화원 등 여러 기구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독도 홍보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제 동아시아 역사와 독도에 관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대정부 정책 건의를 수행하는 그 연구 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역사 연구자, 교육자, 역사 관련 NGO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영토와 해양 관련된 조사 연구 그리고 정책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제 동해나 독도 표기 명칭 오류 시정, 독도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독도 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을 통해서 독도의 홍보에 관련된 정부의 어떤 중심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동북아 역사재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위기를 통한 독도 홍보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09년부터 독도 통합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관별 홍보 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을 통해 독도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 홍보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지시인 독도 통합 홍보 관리 지침에 따라서 독도연구소장이 독도 홍보협의회 회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되고 관계부처들과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범정부적인 독도 통합 홍보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독도 통합 홍보 표준 지침이 개정된 바가 있고 2018년에 각 기관별 독도 홍보 사업의 유사 중복 사업을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에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사업들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독도 홍보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대응 국면에서 제시가 되고 추진되어 왔다는 좀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독도 홍보 활동과 정책을 조금 더 격상시키고 다른 국면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3차 기본 계획에 따른 독도 홍보 사업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교재 개발과 보급을 교육부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독도 교육 주관 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교원 대상 독도 교육과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도 지킴이 학교, 협력 학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인과 사회적 배려층의 독도 탐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독도 사이버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독도와 관련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치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과 캐릭터 상품이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존의 어떤 우리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들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과거의 독도 홍보 정책이었다면, 최근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독도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 기본계획과 관련된 홍보 활동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독도 홍보를 위한 문화외교 활동도 여러 측면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독도 홍보와 관련해서는 좀 일본과의 대결적인 홍보전의 틀을 벗어나서 독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문화외교 정책을 고안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나 울릉도에서 이제 그 음악 공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 골든벨 퀴즈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그 독도 문제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홍보 정책이 고안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독도에 관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문화적 접근 기회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면 공공외교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독도 영유권 홍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여론 주도층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의견을 청취하고 독도 홍보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홍보 활동을 해오던 것이 공공외교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상대방 정부뿐만 아니라 상대방 정부의 국민들, 그리고 NGO,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는 학계라든가 전문가층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 대상자가 될 여론 주도층을 선정을 하고, 그 주도층들의 국적이나 연령, 직업, 영향력, 피드백 방법 등을 세밀한 기준에 따라서 그 여론 주도층을 분류한 이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이나 영토에 관한 문제와 같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에 속한 제3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홍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봤던 공공외교 성공 사례 중에 스위스의 국가 브랜드 재구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를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프로파간다의 대상으로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3국의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청취하고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그러한 분석의 기초에서 독도 홍보 정책 수립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공외교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국제적인 여론 주도층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독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독도 홍보의 경우에는 전 세계 여론 주도층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도 홍보 자료의 콘텐츠는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홍보 자료들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국가 중심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독도 홍보 자료는 굉장히 이제 문화 외교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제3국의 국민들, 아니면 독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각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과 일본 간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그런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 있는
입장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중심을 이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토 문제를 둘러싼 공공외교 활동은 잘못하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외교 분쟁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적인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홍보 활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의 저명한 역사, 정치, 국제법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또는 한국의 입장의 우호적인 독도 연구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의 성공 사례처럼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 반드시 여러 국가들마다 존재하는데 대개는 그러한 여론 주도층이 이제 그 언론인들과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도덕성을 갖춘 외국 학자들의 경우 한국의 입장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과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공외교를 통한 독도 홍보가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기회에 많은 외국 학자들을 만나서 독도나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한국의 입장들이 외국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한국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으면 외국 학자들에게 어떤 그런 홍보 활동이 오히려 더 그냥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머무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적인 학술 교류나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에는 일회적인 행사나 방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초청된 해외 전문가들이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관계나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 교책 상황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그 해외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존 벤 다이크라는 이제 하와이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좀 선구적인 논문이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그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라는 학술지에 게재가 됐었고 이 논문에서 벤다이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 굉장히 우월한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 문제의 한국의 우월성을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벤다이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과 굉장히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 하와이가 어떤 미국의 그 무력 행사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그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 계시면서 그러한 그 병합이나 그 원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수행했던 국제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벤다이크 교수님이 쓰셨던 게재했던 논문도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튜어트 K라는 이제 호주에 있는 호주 울룬공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제법 교수님이 쓴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그 영어 제목은 The Relevance of 승만 Lee's Lines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제 그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했던 평화선의 해양법상의 그 성격과 지위를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일본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이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일 어업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평화선에 대해서 항의하는 조치를 취하고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스튜어트 K의 논문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는 현재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에서 도입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어떤 선구적인 그 제도적인 도입이었다라는 취지의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히토시 나수와 도널드 로스웰이라는 이제 호주 국립대학 교수들 공저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이제 Re-evaluat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토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독도 문제에 있어서 그 한국의 어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주장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히토시 나수라는 일본 학자인데요. 일본 학자인데 그런 취지의 논문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버클리 대학의 존 유라는 그 한국계 미국인인 교수님과 그 토마스 알렌 슈발츠가 Asian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Case of 독도라는 논문을 통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존 유 교수와 마얄리 교수가 함께 공저한 논문으로 그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분쟁의 해결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쓰면서 독도 문제가 어떤 한국의 입장이 좀 더 우월하고 한국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과 이제 뭐 학자들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는 미디어에서 그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여론 주도층의 국가, 연령, 직업, 영향력, 피드백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류해서 독도 홍보 정책의 주요 대상과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 홍보 정책은 국가와 국가 중심의 어떤 공공외교적인 측면으로까지 발전이 못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그 홍보 콘텐츠가 굉장히 좀 교조적이고 우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지루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홍보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그 홍보 대상을 먼저 잘 설정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대상이 그냥 이제 외국의 학생들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리고 전문가인지 아니면 이제 미디어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자라든가 언론인인지를 고려해서 각각의 맞춤형으로 독도 홍보 정책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토 문제의 민감한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영토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 활동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국책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과 같이 이런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민간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교류를 통해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 나섰을 때에는 이러한 영토 문제나 국제적인 마찰,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간의 그 상호 신뢰와 서로에 대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그 양자적인 협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 독도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독도가 외교적 마찰이나 골치 아픈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소재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된 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실시하고 한국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코멘트 하실 것이 있다면 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